나쁘게 안 되는 거는 발표하신 내용 중에 상위 20%가 이제 가계 대출의 86.2%를 차지하고 이들이 주택담보대출의 99.4%를 차지한다 그러면 하위 80%가 0.2%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이게? 동기가 약간 다르긴 한데 출렁출렁 하거든요. 이거는 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강압적으로 거기 다 뭐 집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다 주도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기업 대출 아니면 전부 다.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자영업자 대출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상위가 많이 차지하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상위가 또 이제 사는 집들이 비싸니까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거라고는 하는데 그럼 나머지 80%가 0.2%밖에 안 되는 건 약간 0.2%까지는 아닐 거고 15, 6% 정도 20%. 확인 요구하는 거. 그거는 발표를 안 해요. 통계를. 발표를 안 하는데 2011년인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돌려가지고 구한 건데 몇 번 확인했는데 맞는 통계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 통계인가 그래요. 작년 2학년에 이상형 원실에서 몇 번 통계 발표했거든요. 저도 분위기로 했어. 여기 인터넷 떠도는 게 좀 있어요. 저도 이제 담보는 보면 그러니까 구조는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0.몇% 너무 낮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출이 많은 사람이 1번,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순위를 매긴 거예요. 소득 순위가 아니고 대출 금액이 많은 순위로 이렇게 쭉 매겼을 때 상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대출 금액이죠. 네. 그게 너무 심각한 그거는 좀 다르네. 그건 아까 소득 분위별로 얘기해요. 소득이나 자산 분위별로는 공개를 해요. 자료를 공개를 하는데 대출 금액이 많은 걸로는 공개를 안 해서 내가 이거 한국은행에 요구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실 통해서 했더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낮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송정훈 박사가 얘기한 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상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40%는 가계대출이 아예 없어요. 하위 40%는 가계대출 제로. 그 다음에 60%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60% 가운데서도 20%가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조금씩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허위 의식이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제 가계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리가 내리기를 바라요. 정책금리 내려주기를 바라요. 당연하잖아요. 가계부채를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려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 경제지나 이런 데서 하우스푸어 론, 영끌론 이런 걸 해요. 이게 영어까지 끌어서 이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 어떡하냐, 금리 내려라. 하우스푸어 이거 어떡하냐, 집 하나 사놓고 이게 금리 내려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걸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주장을 하냐면, 조금씩 가계부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어떡하냐, 내려라 이러거든요. 근데 실제 혜택은 가계부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끌론이니 하우스푸어론이니 이거는 허위 이데올로기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 영끌 없다. 하우스푸어도 없다. 뭐 몇 사람 있겠지. 그러나 그 사람들 많지 않다예요. 네, 그거는 그래서 그때 보실 게 아니에요. 좀 심각한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50대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들 이상들이 전부 다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소득이
별로 신통치 않아요. 근데 세금을 많이 먹는 거거든요. 세금을 맞잖아. 세금을 내야 돼. 근데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우스푸어는 한 측면에서 20, 30대 애들이 대출 받거나 엄마 아빠 죽어가지고 송도의 집사애들도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입찰 못 받은 애들이 있고 하우스푸어 하나고 그다음에 다른 하우스푸어는 이 노령층들 하우스푸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젊은 층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물론 존재하지 하더라도 엉뚱한 놈이 다 참여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런 뜻이지.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죠. 실제로 엉뚱한 놈들한테 완전히 그렇죠. 이제 그게 허위라는 거고 그러니까 영끌을 누가 그 신문에서 영끌을 누가 제일 열심히 주장하는 거 보면 경제신문들이에요. 하우스푸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진짜로 그 금리를 내렸을 때 혜택이 누구한테 가느냐? 우리 그 누구죠? 법에서 제일 얘기하는 거 누가 이익 보느냐 뭐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팩트인데 감정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영끌들은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를 잘못하면 지금 요새 같은 분위기에서 방문하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이 주축 같은 상황이 있고 전자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또 이제 그렇게 반박하면 내장 가능성.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아까 금융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형 금융감독에서 썼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대형 금융사고 ELS라든지 키코, ELS는 키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영끌을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산 가격이 파괴되는 거하고 대형 ELS라든지 옛날 정금사라든지 키코라든지 그 자산 가격이 파괴돼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다 날려버리는 거하고 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당연히 얘기하는 거예요. 집 날렸으면 정부가 이렇게 하고 집 사라고 하지 않느냐. 이 논리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 피해 사례로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아니 이제 주장을 해보면 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무튼 혜택을 누가 보느냐에 이런 걸 했을 때 압도적으로 이게 많다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지만 이제 경제신문들이나 이런 데가 주장을 하는데 주로 소수의 이렇게 가계부채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이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IMF 때 금융 구조 조정을 이렇게 단칼에 했는데 사실은 그때 단칼에 처음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금융 구조 조정을 한 게 1990년대 초부터예요. 이때 미국이 이른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해가지고 80년대 말에 우루과이 라운드를 협상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본시장, 금융시장 개방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미 금융행정협정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소파 있잖아요. 소파의 하위 기구로서 금융행정 협상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소파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한테 이제 요구를 한 게 있는데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해라, 뭐 자본시장 개방을 확대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제출을 해요. 그게 이제 이른바 블루프린트인데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조금씩 주식 외국인 소유도 금지를 했다가 뭐 2%까지 했다가 뭐 5%, 10% 이렇게 확대를 하고 또 금리도 뭐 이렇게 결정하는 방식 조금 자유화해주고 이런 식으로 쭉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IMF 때 이제 단칼에 이제 이렇게 해버린 거죠. 주식도 100% 살 수 있게. 그러니까 90년대 초에는 90년 이전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못 샀어요. 그 다음에 2%까지 살 수 있도록 했다가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외국에다 펀드 만들어서 펀드로만 살 수 있도록 했다가
2%까지 살 수 있다, 그러겠다, 막 이렇게 쭉 확대하다가 IMF 때 이제 이렇게 단칼에 개방을 했다.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거기도 잠깐 거슬러가면 전에 우리 토론에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그 은행 민영화 81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신자유주의 스타트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뭐냐면 내가 파리학고 있는데 대학 딱 들어갔더니 경제학생에 던지는 게 레이거nomics라고 해서 이제 서프라이 사이드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전반이 잡으면서 노력하고 하는 과정에서 푸시를 받아서 거의 뭐 뒷방으로 시작한 게 그 시점이라고. 그러니까 말씀 잘 해주게 우리가 79년도 11월 달에 경제 안정화 종합시책을 신년하게 박정희한테 대밀어요. 박정희 그때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김정년도 짧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그때 이제 국채은행을 했는데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이거를 이제 국무회의소 갖다 밀어붙여요. 그리고 나서 신자유주의를 하는 것들이 딱 있는데 그게 이제 물가 안정화 우리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는 거를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표현했는데 그때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신자유주의가 딱 그때 시작된 거잖아요. 그때 그 개념을 잘 모르고 그렇죠. 실제 대중적으로 된 거는 이제 노동운동 진영에서도 96, 7년 네. 이때 가서야 이제 뭐 그때는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찝으면서 레이건 대처 찝으면서 정치적으로 신보수주의, 경제적으로 이제 신자유주의 때 포인트가 신보수주의에 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좀 많이 되면서 그 전에 이제 이미 이제 그 김영삼이 얘기하니까 그 시점 와서 이제 유실대 말해서 거의 한 20년 지난 다음에 안지 신자유주의로 전부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10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 79년도 시작하면 90년도 했으니까. 우리가 85년도에는 드디어 GNP라는 개념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GDP를 쓰거든요. 이건 개방경제가 된 거예요. 개방경제가 되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달러를 갖고 있으면 감옥에 가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주가지수 MSCI가 높아지려면 다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환경이 바뀌는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바뀌겠다고 했던 거고 막 그렇게 안 들었고 김영삼이 막아내니까 그거를 때리고 했었는데 실제로 채권하셨으니까 좀 아시겠지만 만기 불일치예요. 우리나라는 만기 맞추는 은행에 존재하지도 않아. 감독원도 만기를 못 맞춰. 채권이 만기를 맞춰야 이거 만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월급을 받고 나서 돈을 지불할게 이게 만기를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 그러니까 맨날 부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약간 그 만기 일치만 해줬어도 되는데 한국은행도 그 자체 개념이 없어서 IMF 애들이 알려줬고 이게 개방 경제에 대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그거 한층에 밀고 이게 외환자유가 92년에 외환자유가 됐잖아요. 자본개정 자유가 그 이듬해 90년대 초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가운데 얘를 짬뽕으로 할 테니까 진짜 거기서 똑똑한 놈이 다 참겨 먹는 이 과정이 됐는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악마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관치 잘못한 것이다. 그 김상조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래서 중앙은 독립해야 돼라고 하는 측면들 하나. 그다음에 그러면 외국 자본 들어와가지고 주주행동주의로 바꿔야 돼. 이거 한 측. 그다음에 관치가 좋아. 아니 그리고 관치 좀 바꿀 수 있어라고 했던 장하준 등등등. 이게 이 두 사람들만 싸우지 실제로 이 논쟁에서 진보적인 세력들이 둘 중에 한 명만 표만 들었지 정확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혹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지역공공은행이 말도 안 돼. 돈 10원도 없는데 지역에다가 무슨 북공채만 아니 지방채 만들려고 어떻게 은행을 만들어요? 아니 전부 다 국비로 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IMF나 이거를 좀 악마화하지 말고 냉정하게. 송 박사 주장은 어쨌든 전달이 된 것 같고 토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우리 송 박사가 얘기한 거를 내가 쭉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자, 그 다음에 생산금융과 비생산금융을 구별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나는 이게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은행들이 유흥업소가 대출 받으러 가면 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왜 안 해줬냐? 그 비생산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해준 거거든요. IMF 이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어디서 대출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용도가 뭡니까? 자금 용도가 뭡니까? 이렇게 기재를 하도록 돼 있고 그 기재한 걸 기준으로 통계를 내요. 한국은행에 보면 이 자금 용도가 기업의 설비 자금이냐, 설비 투자 자금이냐, 운영 자금이냐, 뭐 이렇게 대출 목적을 이렇게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개인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주택 구입 용도냐, 뭐 다른 자산 구입 용도냐 이렇게 다 구입을 하게 돼 있는데 물론 가짜로 기록할 수가 있죠. 근데 아무튼 그 용도를 기재를 하는데 그 용도를 보면 이게 생산적인지 비생산적인지 구분이 상당히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겠다고 은행에 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 사람이 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투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는 이렇게 비생산적인 대출로 환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생산적인 금융과 비생산적인 구분이 개념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아까 그 노동자들이 이제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가계부채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이른바 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가계부채를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주식도 조금씩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거 보면 주식도 그 상위 1%가 70 몇 퍼센트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보면 상위 1%가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고 조금씩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계부채도 똑같거든요. 압도적으로 상위 몇 퍼센트가 다 가지고 있고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주식이 오르기를 바라요. 주식 부양 정책을 펴면 다 좋아하지. 주가 3,000 올린다 그러면 다 좋아하지. 근데 그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렇게 일종의 허위 의식으로 이렇게 뭐랄까 가계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활용을 하듯이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해를 교묘하게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도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제 책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밸류업 정책 이제 이런 거거든요. 밸류업이 우리나라는 장부가 대비 주가가 1 정도예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한 3인가 3.5인가 뭐 되고 유럽 나라들도 한 2.5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현물의 가치하고 주식의 가치하고 사실은 1대1인 게 맞아요. 현물 가치가 100이면 주식 가격도 100이야 그게 정상인데, 그게 80년까지는 실제로 그랬거든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어떤 GM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다 그러면 그 현물 다 팔면 100조 원 돼가지고 대체로 일치가 됐어요. 근데 그게 괴리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을 한 게 실물 자본보다 주식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장부가 대비 이제 주식 가격이 2배, 3배 이렇게 된 건데, 그 밸류업이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현재 우리나라가 1대1이다. 이거를 2나 3으로 올리자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주식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고 있으니 하자 이제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근데 그 이익 보는 사람은 이제 1%가 70%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혀 이제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가계부채도 마찬가지. 금리 내리자는 건데, 금리 내려서 혜택 보는 사람은 따로 있고,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론 많지, 압도적인 다수가 가계부채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나는 이렇게
상당히 조금 보수화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자. 가상자산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게 다들 이거를 상당히 보수화로 이끌고 있고, 주식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도 사람들을 보수화로 이끌어요. 조금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이런 걸 아무튼 좀 아무튼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노동 세력 중앙은행 이렇게 이제 이해관계 이런 거는,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이 우리로 따지면 금통위원회, 그러니까 중앙은행 의사결정기구에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지는 않았어. 예? 너무 당연하지는 않았어. 우리 정승일 박사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당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당연하지 않고 어떻게 당연할 수 있지. 당연하다고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던데 실제로. 들어가 있는데 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 네. 20년을 싸웠어요. 그러니까 현 국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래요? 구조를 만들어 놓고서, 그다음에 그거마저도 될 때마다 없애자는 얘기는 항상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라는 기구 자체가 원래의 그래서 이제 그 자리는 이제 뜻을 돼 있고, 가서 이제 공식 회의 자료를 받아올 수 있어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직접 그 위원회의 작동에 대해서 영향을 주냐, 그거는 이제 독일 사민주의의 이제 그런 무조의 이제 허리시죠. 네. 완전 사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독임제가 있고 위원회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제를 뒀다는 거는 여러 이해관계를 어쨌든 반영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맞죠? 물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원래대로 의미는 의미는 그거이기 때문에 위원회라 하면 당연하게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는 거고, 우리나라도 과거 금통위가 보니까 농림부 장관 그러니까 농업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공부 장관 이런 식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조합이 요구해서 자기가 추천한 사람을 이렇게 보내는 거는 그럴 법한 일이고, 그리고 근데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떤가 물어봤더니 유럽 국가들은 그거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들어가는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 그게 작동이 안 된다면 작동하도록 이제 하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고, 저는 그게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금통위가 은행들 논리에 따라서 그냥 움직여 버리거든요. 이게 은행들한테 돈 내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은행연합회 힘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금통위가 그냥 은행들 쪽으로 그냥 흘러가 버려요. 요구하는 대로. 그래서 그걸 견제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거를 노동조합 추천하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결국 다수를 차지하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국회에서도 이런 법안을 많이 냈어요. 여태까지 여러 사람이 법을 냈는데, 중소기업 대표도 들어가야 된다, 노동조합 대표 들어가야 된다, 은행은 오히려 빠져야 된다, 이제 이런 법안들이 제출이 됐는데, 물론 이제 실현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공공은행은 이거는 아무튼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이거는 그냥 생략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청년들이 딱 들어주면 할게요. 청년들이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한 4년 전 통계인데, 성별 연령별 주가 수익률 1등이 30대 여자거든요. 꼴등이 2대 남자고, 꼴등이 받은 위가 30대 남자예요. 이게 청년 세대가 보수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멍청한 남자애들이 그런 거고, 그러니까 탄핵도 봤지만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진보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화라고 하는 것과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나라는 이 시비가 그렇게 신자유주의인 거는 독일놈들이 잡고 있기 때문이고, 어떤 구조 하에서 오랫동안 걔네들 이제 사회적 기금 만들었잖아요. 1800년부터. 그렇지만 사실 이 시비가 그렇게 돼 이 시비에 비하면 미국 연준은 진짜 민주주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회 세력들, 이건 전부 다 진보 세력들이 이 시비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하고 관리하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투쟁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비는 끔찍도 안 하는 구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완전히 이 시비에 들어가 있는 게 홍준표 대표라든가 산별 대표들은 이거 뭐 하는 거지? 뭐 이게 오랜 동안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욕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제도 크게 봤을 때 이제 제도로 어떻게든 전목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맞는데 이제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기 좋은 면만 딱 낭만적이에요. 보고 개인은 성과죠. 개인으로 관찰시키고 성과를 해서 그건 훌륭하니까 생각하는데 팩트는 팩트 사실대로 봐야 되고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독일은 변형차가 된다고 하는데 과정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거 관찰시키는 데까지 20년이 걸려요. 3인당 정파에 들어가도 못하는 거죠. 거꾸로 보게 되면 되게 웃기는 게 정부에 입고 난 다음에 보수 기민당애들이 그게 동의하듯이 이제 지난 물리할 때 쓰고 던져주면 지금 더 큰 걸 먹으려고 이제 아주 작은 던지는 작은 이제 사소한 양보들이 같은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에 강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타트부터 사기인데 어쨌든 유럽은 적어도 3인주의가 이제 일자 방패막이 되고 그다음에 뭐 진행 체제가 흔들린다고 얘기했을 때 개혁태압이라는 형태로 갔던 게 있는데 우리는 계속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하나는 그러니까 뭐 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뭘 받아야 되는데 받는 건 한계가 없이 그러니까 기본 딜의 기본 조건도 안 되는데 가서 자꾸 딜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중 관련한 현실이니까 실제로는 그 현실을 더하니까 그 정도 양보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엄청난 흑제는 아닌데 우리가 과장하는 경향이 더 이상 한 마디도 못 쓴다 이제 이런 이유로 현실은 더 심한 거 알고 끝까지 하는 것들로 해서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혜택 보는 사람도 있어. 있는데 이제 이런 돈 받는데 실제 성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주는 거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가 거래가 되는 걸 자꾸 이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팩트를 한번 그러니까 부칠도 좀 약했다고 보는데 힘치 한번 조져가지고 물론 한국은 이제 분단이라는 문제 때문에 있는데 이제 그런 타협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정도 수준의 타입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그런 길을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조심해야 된다. 내가 봤을 때. 조심해서 이제 해야지 이제 그것들이 이제 축적되는데, 우리끼리 내부에서도 너무 그런 합의 구조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던진 사람들은 다 이제 한탄들이야. 던져놓고 아닌 말고 빠지고. 근데 이게 독일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공동 경영은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본이 압도적으로 이제 까여서 그냥 얽히면 받아주는데 그게 실질화되는 데까지 20년, 30년이 거쳐서 이제 오는 거고 왔다는 걸 좀 냉정하게 보고서 이 법 하나 통과되고 자리에 누구 하나 가면 뭐가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의견에 이제 동의하는 거는 제일 동의하는 건 그거야. 그러니까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소위 이제 의무권에서 한 방에 평등한 다음에 한 방에 한다. 그런데 나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베네수엘라인데 정권 잡았어. 근데 경제를 모르는 거야.
경제를 모르는 거니까 거기 이제 인플레 그 사건이 보게 되면 스타트는 되게 웃긴 거예요. 어떤 그 또라이 같은 블로거가 달러하고 베네수엘라 그 페소가 나중에 권력을 바꿨는데 환율을 마이애미 혼자 방송을 시작한 거야. 1인 방송을. 1인 방송을 시작하면서 계속 펌프질을 했는데 처음엔 다 무시했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얘가 얘기하는 게 이제 베네수엘라 시장에서 환율이 되고 정부가 고시원으로 이만 벌어진 거야. 그 인계점을 딱 지나고 버리니까 그러니까 차베스 정부하고 그다음에 나도 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 전쟁인데 그게 혼자 했겠냐. 물론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 작동하고 미국이 든든하게 때려 맞추고 그래서 2022년에 쳐들어갈 때 이게 경제 전쟁이 한쪽 있고 제가 얘기했듯이 차베스 집권 99년에 베네수엘라 석유의 70%를 미국이 수입했는데 그다음에 그 수입액이 미국 소비 석유 소비의 한 15%에서 30% 사이였어요. 근데 20년 동안 그걸 제로로 만든 거예요. 제로로 만드니까 만들어 들어갑니다. 그 베네수엘라가 석유 끊는다고 해서 미국이 타격받을 게 제로기 때문에 그 어리버리한 국회 선거에서 딱 이겼으니까 그 국회의장은 지가 대통령이라고 선언했는데 싹 밀어주면서 워싱턴 DC에 있는 대사관 빼라 그랬잖아. 내고 걔네한테 줘버리고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해 나가는 걸 쭉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있고 디펜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생산이 어느 정도 그래도 구비하고 통제하고 하는데 이 금융과 그다음에 이게 국제금융 특히 국제금융을 모르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인플레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뭐 발표하신 분 정리하고 정리하고 우리 정강 선배님 한마디 하시고 해야 되고 정리 밥 먹어야 되는 정리하시고 제가 먼저. 네, 정리하고 이제 다른 거 안 끝났잖아요. 정리 다 끝났어요? 아니 먼저 들었어요. 제가 사실 오늘 토론에서 조금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막스주의자들이 이제 좀 선생님이랑 심플하게 가공자본이라고 정리한 다음에 여전히 안 되는데 허브 자본이 의제 자본인데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자본론에 대한 생산력주의적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든 문제는 그냥 읽어내 하면 되고 남의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행기도 굉장히 길 것이다. 그다음에 혁명은 한 번에 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목숨들에 빠지기 때문에 이제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금융의 가입 팽창 문제와 이제 그 개념들에 대한 좀 이론적인 그러니까 좀 옛날 것 좀 벗어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적절한 그 막스주의적 금융론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저쪽 불조와 경제학의 그 개념들에 읽어 하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진짜 세계를 사회주의적으로 아름답게 변화하려면 알아야 돼요. 알고 그 정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얘기 때는 이제 문제 진단하고 방어적으로 이제 최소한의 이제 선에서 이제 제시한 걸로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는 뭐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들이 이제 필요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정 선배님 말씀하시는 선배님 말씀하시고 하나 또 아주 개인적인 건데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대북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요새 광고 안 하더라고요. 대부분 있죠. 대부분 많이 없어졌네 광고. 이게 이유가 있어요. 법정 수업을 마치면서 맞아요. 얘가 서서히 죽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태가 어떠냐면 상태가 별로 이미 구조조정으로 들어갔어요. 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숨이 지금 간단한다 하는 애들도 남아 있어요. 법으로 아마 규제 20% 현재. 네? 아니
광고를 규제, 광고 자체를 규제했거든. 맞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최은열 개새끼가 내가 직접 거기 이렇게 전문의 법사의 소리 있었는데 걔가 반대해서 걔가 최은열 아시죠? 최은열. 으이씨 와가지고 문제 걔가 저 증권거래소에도 폐지해버렸잖아. 금투세로 바꾸고 막 이런 거. 그 책에도 나오는데. 그래서 요즘 대법들이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그렇지. 빨리. 그 탄업계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마지막 한마디 하시고 마치. 우리 정강 선배도 말씀하셨어요. 너무 특별히 할 얘기 없죠. 잘 들었고. 예. 저도 뭐 정리할 말은 뭐 대충 했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금융에도 개입을 해야 된다. 개입을 하려면 몰라서는 안 된다. 뭐 어쨌든 좀 학습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